일단 당장은 임대인은 자산이 폭락을 해서 돈이 없고, 이 사람은 구제를 해야 되는데 전세금에는 너무 큰 대출이 걸려 있고, 이 사람한테 뭐 사실 임대인이 사기꾼으로 전과가 생긴다 한들 이 사람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회생파산연구소 이상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하고 소중한 우리 회생파산연구소의 아주 중요한 멤버 중에 한 분이신 박사희 변호사님 모시고 도산 변호사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소회들을 좀 여쭤보려고 모셨는데요. 변호사님, 짧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우선 이런 귀한 자리에 누추한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우인의 박사일 변호사라고 하고요. 이전에 공군의 법무실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도산의 매력을 느껴서 이상 변호사님을 따라서 전문 분야로 지금 매진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변호사들이 주로 활동하는 분야가 형사, 민사, 가사 이렇게 좀 대중적인 분야들이 많은데 그 많은 분야 중에서 도산 전문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이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중 하나가 의뢰인께 모른다 라고 답변할 때인 것 같아요. 이전 근무지에서 정말 많은 분들을 상담을 드리고 법적 조언을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도 마음에 조금 남는 장면이 좀 있어요. 내담자분께서 군인이셨는데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셨고 큰 대출을 받아서 입금을 하신 거죠. 그래서 큰 채무를 짓게 되셨는데 사실 형사나 민사 절차로 들어가게 되면 시간도 많이 오래 걸리고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기에는 힘든 측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저는 민사 형사적인 조언을 많이 드렸었는데 가장 필요한 거, 당장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선택지를 드리지 못해가지고 또 한계를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도산을 제대로 조금 알았다면은 한 사람의 삶을 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솔직히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도산은 의뢰인한테 어쨌든 절대적으로 훌륭한 선택지가 될 수 있는데 그걸 모르거나 설명하지 못한다면 변호사로서 큰 결핍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변호사의 역할을 생각을 했을 때 중요한 순간에 한 사람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법을 알고 그 길을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형사가 전부가 아니었어요. 물론 마침 변호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마침 생겨서 잡게 되었죠. 일반 사람들은 또 모르실 수도 있는데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때 할 수 있는 절차가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집단을 고소하는 형사 절차가 있을 거고 피해금을 회복받는 민사 절차가 있을 건데 그 변호사님 말씀은 둘 다 사실상 굉장히 실효적이지 않다.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처벌도 잘 안 되고 잡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형사가 좀 유명무실하고 그리고 돈을 받는 절차도 상대방 특정도 어려울 뿐더러 피해금을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그것보다는 이 사람이 만약에 대출을 받아서 보이스피싱을 당한 거라면 그 사람의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절차가 오히려 이제 도산일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로스쿨 때 배우거나 예전에 사법고시 때도 그 전에 이제 시험 과목으로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절차를 접할 기회가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님들조차도 전문가지만 이렇게 하나의 방법을 알려드리기가 좀 힘들다 이런 이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저도 근데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껴요. 특히 이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도 일단 당장은 임대인은 자산이 폭락을 해서 돈이 없고 이 사람은 구제를 해야 되는데 전세금에는 너무 큰 대출이 걸려 있고 이 사람한테 사실 임대인이 사기꾼으로 전과가 생긴다 한들 이 사람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적절한 수단 중에 또 하나가 이제 개인위생이나 개인 파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저희가 이제 알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이자 또 저희의 또 뿌듯한 포인트 중에 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이 이제 도산 변호사로 활동을 하시면서 저희만의 특징이 있잖아요. 저희 분야만의. 그래서 일반 변호사들과 다르게 도산 절차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로서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질이 있어요?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요. 첫 번째는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꼼꼼함, 그리고 지치지 않는 체력. 이 좀 필수인 것 같아요. 네. 정신적으로나 또는 육체적으로나. 우선 첫 번째 디테일이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누구나 큰 흐름이나 방향을 잡는 것까지는 문제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그 사소한 부분 디테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소득 지출 구조, 자금 이동의 맥락, 그리고 가족 부양 사정, 재산 형성 과정처럼 의뢰인의 삶을 구성하는 아주 세밀한 요소들은 사건이 핵심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도산 전문 변호사는 그 디테일을 단순히 자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걸어온 삶의 궤적으로 이해하고 전체적인 그림과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과정에서 이 부분은 방어 사유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건 이 사실관계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의뢰인께 조금 더 유리하겠다. 이런 것처럼 작은 단서들을 모아서 의도한 결론을 이끌어가는 것이 그런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부분이 제가 좀 변호사님께 많이 배우는 게 변호사님께서 정말 이런 부분이 뛰어나십니다. 세심하게 놓치지 않는 내용이 디테일을? 없으시고 네, 맞습니다.
기록을 살펴보시면 정말 빠르고 꼼꼼하게 음. 보시고 아마 체크 목록을 A4 용지에 적어라라고 했을 때는 아마 변호사님께서는 그 한 페이지를 빡빡하게 다 채우실 것 같아요. 그만큼 꼼꼼하게 다 체크하시고 빠르게 검토하는 편이셔서 그 부분을 사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치지 않는 체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뢰인분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극한의 상황에 계신 분이 많고 그 이야기를 가까이서 듣고 공감하다 보면 아무리 변호사라도 사람인지라 좀 지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수록 대리하는 변호사는 명료하게 사건을 파악하고 힘있게 의뢰인을 위해서 끝까지 다퉈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사는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신 싸워주는 변호사의 지속력과 책임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사실 저도 포기할 뻔했던 그런 사건을 또 변호사님이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진행했던 케이스도 있잖아요. 이게 이 일을 하다 보면 다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이제 의뢰인들의 사정이나 또 어떻게 이 사건을 끌고 갈지에 대한 방향이 되게 비슷하면서 되게 다른 경우들이 많아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산이야말로 그런 말이 있어요. 도산은 법률 분야에서 종합예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사, 형사, 가사 전반적인 법리를 다 알아야만 이 도산을 완벽하게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법무사나 변호사가 똑같다. 사건 처리하는 방법이나 어차피 그 공식에 의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어느 사무실 진행해도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 사건을 어디까지 들여다보고 쟁점을 어디까지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천차만별로 사건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없는 쟁점 끄집어내는 것도 진짜 되게 필요한 능력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 살아있는 기록에서 의뢰인에게 혹시나 유리할 만한 그런 사정들을 또 끄집어내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어서 아무튼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님이 굉장히 훌륭하게 업무를 잘 수행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이 이제 사건을 수행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거쳐갔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변호사님께 감사하다 이런 인사를 많이 해주셨을 것 같은데 수행한 케이스 중에서 특별히 좀 기억나는 케이스가 있나요? 사실 특별한 케이스라고 말씀드리기보다 의뢰인들의 반응이 기억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물론 다들 전화로 그리고 문자로 많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주시는데요. 절차를 진행하면 매월 돈을 모아서 변제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전에는 저축에 대한 개념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또 매월 변제금을 모으면서 변제금 납입하면서 저축 습관을 들이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새롭게 경제관념을 익히시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희망을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저는 가장 사실 뿌듯합니다. 이 도산 절차에서 단순히 면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으로의 삶을 다시 계획하고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줄 수 있다는 게 저희 도산분의 또 매력이라 생각을 해서 그런 어떤 의뢰인분들의 피드백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거는 사실 사건의 통과가 아니라 이 사람이 결국 면책을 받고 계속 이제 빚에 허덕이는 삶이 아니라 조금은 모으기도 하는 그런 희망적인 삶을 좀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상담을 할 때나 사건 처리할 때 실질적인 변제 수행 가능성이 있냐랑 그다음에 이분이 다시 이런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관점으로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의뢰인은 차량을 지키고 싶어 하는데 차량을 처분하자고 좀 설득을 한다든지 그런 과정들이 있고 또 변제가 잘 안 돼서 다시 돌아오시거나 폐지가 돼서 돌아오시거나 아니면 이제 변제금이 많이 미납됐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하면 마음이 많이 좀 쓰리죠. 그러니까 거기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좀 한계점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맞아요. 변호사님이 이제 좀 상담을 하시고 사건을 수행하시면서 의뢰인들이 회생이나 파산제도에 대해서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